국정원에 일한다라는 걸 알리면 안 되잖아요. 애가 한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고등학교 한 2, 3학년 돼서 눈치를 좀 눈치를 챘죠. 그 고등학교 때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바로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말 못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이 얼라이드 이 영화 중간쯤부터 이제 굉장히 급박하게 이제 당신 아내가 스파이다. 교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이제 사모님이 갑자기 의심을 받게 되고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속이고 이제 결국은 뭐 결혼을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속인 것 자체가 배신이니까.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다의 진행자 김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남자 복만대입니다. 영화 잘하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김시선입니다. 과거에 스파이 대장을 했던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최성준 교수입니다. 자, 우리 교수님이 원래 국정원에 계셨어요.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아, 이제는 얘기해도 되잖아요. 예, 뭐 원래는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신분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되는 게 불문율입니다. 법에 보면은 이제 원장, 차장, 기소실장 이렇게만 오픈이 돼 있고, 원래 이제 세계 모든 나라 정보기관이 조직 인원 예산, 소재지까지도 원래는 비밀로 하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저는 이제 뭐 자연인이 됐으니까 원래 자연인이 돼도 잘 안 드러내는데 책을 하나 이제 내면서 이거 스파이 앤 무비 이제 요거를 내면서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 좀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은 신뢰성 뭐 이런 게 하려면은 그걸 밝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직에 물어봐도 출신이라는 걸 밝히는 것 정도는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처음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예전에는 이제 안기부라고 했었고 원래 출발이 이제 1961년에 5.16 일어나고 나서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출발했죠. KCIA. 미국에는 CIA 있고 우리는 한국은 KCIA. 그럴 때 이제 아주 중정이라고 이제 많이 불렸고 흔히 뭐 남산으로 대비도 맞아요. 남산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남산에서도 근무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그 남산 때부터의 과정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실제 근무하셨던. 그렇죠. 이제 남산에서 이제 그 당시면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 뒤에 5공화국 들어서면서 이름이 안기부로 한번 바뀌었고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름을 이제 국정원으로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이렇게 바뀌었고 제가 어느 날 차를 좀 잘못 들어가가지고 맵을 이상하게 가다가 앞에 바리케이트가 있고 검은 제복을 입으신 분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지? 순간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라 그러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는 이제 안 밝혀야 되는데 뭐 이미 뭐 다 알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자꾸 안 밝혀야 된다면서 지금 다 밝히고 계십니다. 밝혀질 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수님 말처럼 국정원 요원들 중에 우리가 그 흑백 요리사 있죠. 마찬가지로 흑 요원이 있고 백 요원이 있고, 흑 요원은 밝혀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되지 않는 요원들 그 직책, 직무, 또 연봉 다 몰라요. 또 위치까지 소재도 모르고, 백요원은 이제 오히려 이제 알려서 밝은데 드러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백요원도 원래 안 밝힙니다. 안 밝혀요? 안 둘 다? 밝힙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스파이만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파이가 사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스파이라는 게 물론 이제 본부에 헤드쿼터가 있고요. 007에도 보면 M이라고 여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본부의 데스크입니다. 장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본부에 있는데 그 사람의 오더를 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이터라고 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전 세계에서 정보기관에서 암묵적으로 과거에 냉전 시대 때까지만 해도 신분을 해외에 가서 위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신분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산업 스파이? 외교관. 외교관. 아니, 나 영화 많이 봤잖아. 다 외교관이야. 여권 막 여러 개 있잖아. 해외에 가서 외교관은 왜 그러냐면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만약에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걸려도 면책특권은 그 사이 사법 처리를 뭐 하지 못하고 가장 할 수 있는 게 추방입니다. PNG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냉전 시대에는 CIA, KGB 이런 기관들에서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이 진짜 외교관인지 아니면 정말 스파이 활동을 하러 왔는지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는 그렇다고 외교관은 이제 물론 제한은 있죠, 숫자가. 근데 이 사람들을 외교관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주로 감시를 하죠.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이제 그래서 나중에 스파이로 확실히 발각되고 거기서 스파이 활동하는 게 이제 되면은 증거를 모아가지고 추방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재밌는 게, 그러면 추방을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속절없이 당하느냐? 안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꼭 같이 감시를 해놓고 증거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서 10명 추방하면 자존심이 있죠. 소련에서 10명을 추방하는데 미국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있다가 같이 막 추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정말 네. 진짜 그야말로 약간 냉전이다. 그런데 거기 이제 냉전 시대를 지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되게 지금은 아주 완전한 적성 국가가 없잖아요. 미국과 러시아도 사실은 완전한 적은 아니잖아요. 약간 적성일 따름이지. 그 다음에 이제 우방국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정보기관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실제로 정보기관과 정보기관이 협력을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외교관 신문을 띄고 나가는데 그럴 때는 대개 상대국에서 압니다. 이제 상호주의죠. 저쪽에서도 몇 명이 오고 우리도 가고 사실은 신분은 외교관 신분으로 공사, 참사 뭐 이렇게 나가지만은 사실은 그 나라 정보기관에서 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압니다. 요게 이제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블랙은요? 근데 블랙은 이제 냉전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이제 냉전 시대에는 외교관만 갖고는 이게 수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분을 위장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위장을 하죠. 뭐 장사꾼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신문 기자로도 갑니다. 옛날에 조르게라는 그 유명한 소련 스파이는 독일 신문사의 일본 특파원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이 그 당시에 일본하고 동맹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분을 이제 세탁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일본을 갔으니까 우호적인 국가니까 독일 대사관을 통해서 일본에 접근을 합니다. 신분은 외교관이 아니고 특파원 신분으로 와가지고 사실 세계 역사를 바꾼 그런 이제 특종을 얻어내죠. 근데 또 거기서 또 하나 더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레이 요원 아닙니까? 중간적인 요원. 그레이라기보다는 이제 블랙과 화이트의 어떻게 보면은 블랙과 화이트는 공식적으로 정부에 속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블랙도 정부 공무원으로 실제로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만 갖고 일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첩보원을 따로 씁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스파이는. 쉽게 말하면 국가 차원에서 고용을 했다기보다는 블랙이나 화이트가 현장에서 일을 직접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개 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약 관계를 맺어서 그런 사람들 대개 이제 첩보원, 뭐 공작원 이렇게 하고 그 앞에는 관이 들어가고요. 공작관 이러면은 정부 요원이고 정부 요원 밑에 두 계층이 원래 있고 그 밑에는 블랙도 첩보원을 쓸 수 있고 화이트도 첩보를 쓸 수 있고 이런 아주 복잡한 구조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가 모르는 뿌리가 있는데 그 위에 나뭇가지들이 첩보원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건 나뭇가지만 보이는 거죠. 007의 M은 뿌리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를 정보를 공유해버리시고 그거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 아닙니까 이거? 정보의 세계에서는 제가 이 책에서도 그런 거 어느 정도 밝혀놨는데 밝혀서는 안 된다면서 다 밝히셨는데. 그 정도의 그 구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정원에 근무하셨고 요까지 얘기하셨으니까 예. 근데 자기가 이제 국정원에 일한다라는 걸 알리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한테도 그러면 안 알려셨어요, 최 교수님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저희도 애들은 몰랐습니다. 애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제 다만 이제 가족 중에 직계 부모라든지 그다음에 부인 이런 경우에는 알 수밖에 없는 게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채용 과정에서 만약에 가족 중에 우리로 말하면은 북한하고 연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성국가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신원조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렴풋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종료한 국가기관에서 일한다. 이미 집 자체에서는 다 들키고 노출이 된 거네요. 그 대신에 이제 보안 조치를 하죠. 어디가 떠들지 말아라.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 혼자만 모르는 거지 자식들도 다 알았어. 우리 아빠는 국정원인데 비밀로 하자 우리끼리. 또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 제가 어디서 한번 밝혔는데 애가 한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약간 눈치 뭐 때려잡고 공무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참 좀 민감한데 뭐 어차피 의료보험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다 이제 위장돼 있습니다. 직접은 알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그런 거 아닐까. 고등학교 한 2, 3학년 돼서 눈치를 좀 눈치 채는 챘죠. 거죠. 채는 야,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바로 이제 그거. 말 못합니다. 이 선생님한테 이거 너가 좀 뭐 하시노? 진짜 모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말 못합니다. 야, 이렇게 선생님 이제 됐습니다. 어쨌든 가족들도 우리 원래 그게 숙명입니다. 숙명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국정원들 그리고 또 가족 여러분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지에서 또 일할 수 있고 또 알아주지도 않을 수도 예, 맞습니다. 있으니까.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제일 그게 가슴 고통스럽습니다. 아파요. 가족들은 더 가슴 아플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죠. 긍정적인 면에서 나오셨으니까 더더욱 더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장르의 영화를 다룰지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난 첩보 사건을 모티브로 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첩보 영화 얼라이드입니다. 얼라이드. 얼라이드 영화는 꼭 언젠가 한번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또 이제 멜로의 왕 아니겠습니까? 모든 장르를 떠나서 사랑의 완성은 이거다. 첩보를 떠나서 전쟁을 떠나서 이 전체 영화 내용 자체도 외피는 첩보 이렇게 내피로 들어가면 이 사랑 얘기다. 새끼라는 영화도 예. 뭐 교수님도 새끼도, 좋아하시겠지만 그 첩보성을 띠는 첩보성.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여서 저는 이 이야기 너무 흥미롭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이렇게 저는 바라보는 사랑으로만 봅니다. 봉보로봉봉봉봉 봉 감독님. 예, 예전에도 봤고 요번에 또 이게 주제가 돼서 봤는데 다시 봐도 지금 봉 감독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사랑 쪽이 더 깊게 깔려있는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감독님의 시선이었고요. 예. 본격적으로 영화 파헤치기 전에 우리 김시선님의 시선으로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를 조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보신 분들 중에서도 되새김이 좀 필요하신 분들에서 소개를 드리면 최성준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 생활이 약간 어떻게 보면 녹여 있을 수도 있는 영화의 배경은 1942년 모로코 카사블랑카로 향합니다. 카사블랑카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요.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2차 세계대전이기도 했고 많은 국가들에서 첩보원 또 앞에 설명했던 외교관을 어떻게 보면은 내세운 듯 하지만 사실은 첩보원인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국군 장교인 맥스 바탕하고요. 프랑스 비밀요원인 마르안 부세주르가 독일 대사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독일 대사가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은밀한 일들을 하는 그 사람이었을 당시 수도 있겠죠. 전쟁 당시이기 때문에 독일 대사의 역할이 첩보적인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컸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 맥스 바탕과 마리안 부세주르가 서로 다른 나라의 요원이지만 서로 합동을 해서 이 독일 대사를 죽이게 되죠. 근데 항상 위험한 긴장감이 넘치는 임무를 같이 수행하다 보면 무서워서 심장박동이 뛰는 건지 서로를 좋아해서 심장박동이 뛰는 건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둘은 결국 사랑을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맥스 바타니는 영국의 런던으로 같이 돌아와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보국에서 아내가 스파일지도 모르니까 조사를 하고 72시간 내에 이게 입증이 안 되면 너가 아내를 사살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공범이다. 공범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맥스 바탄이 이제 아내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얼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장황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사랑밖에 없다. 이거. 이미 사랑을 하게 돼버린 아내가 갑자기 스파이다. 그러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갑자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니까 봉 감독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끝부분에는 완전히 그쪽으로 몰아갔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반부는 저희가 아는 이제 첩보물의 형식을 따르고 있고 후반부는 마치 그 바람을 핀 아내를 정말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는 아내를 뒷조사하는 남편의 표정이 맞아요. 네. 브래드 피트 그 빵형이 진짜 그 표정으로 맞냐고 수소문에서 다 다녀갔고 비행기 타고 또 저 적국까지 가서 또 알아보잖아. 약간 사람과 전쟁으로 뒤에는 넘어가는 느낌이 있죠. 사랑과 전쟁. 그래서 로버트 저미키스 감독이 이 역할은 브래드 피트밖에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이런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되게 불안정하고 불온하고 심리적으로 멘탈 상태가 좀 떨려나가는 이 감정은 브래드 피트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캐스팅을 1번으로 생각했던 거죠. 1번으로 했는데 나중에 얼라이드가 끝나더라도 진짜 이 여배우와 사귀지 않았느냐라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진짜 리얼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또 에로의 왕으로서 애왕입니다, 애왕.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보통 서로 밀도가 좀 없는 상태에서의 연기를 할 때에는 처음에 만나서 부딪히는 장면, 서로 어색할 때 그 장면을 제일 많이 찍어요. 빨리. 그리고 이제 점점 사랑이 녹아들잖아요. 그럼 오히려 감독도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말 그대로 이 스파크가 느낌이 그대로 오거든요. 오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러브신 장면들이 이제 몇 개 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모래 폭풍 속에서의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뭐. 무서운 국정원 교수님. 대놓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 영화가 시퀀스별로 이제 단락도 이제 지어줘야 되지만 어쨌든 서로 임무를 띄기 위한 과정에서 서로의 대화를 오고 가잖아요. 그게 진심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임무 완수를 해놓고 제1번 여기서 말하는 추파라고 하면 뭐하지만 내가 당신을 선택했으니 영국에서 살자라고 얘기했던 게 맥스라는 얘기예요. 맥스라는 캐릭터가 그 말만 안 했으면
그냥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신을 선택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세세하게 대사를 정말 잘 썼는데 잘 썼어요. 잘 썼어요. 너무 긴장감 있게 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자가 하죠, 그걸. 네. 그럼 안 된다 그랬는데 저희는 먼저 여자가 먼저 하던데. 예. 근데 나중에 그러잖아. 그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 여주인공이 그게 감정이 실패하는 거지 사랑이 실패하는 건 아니다. 정확하게 이제 때문이 아니라 감정. 감정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하죠. 사랑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사랑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과거에 곧 유사한 모티브를 가지고 했다고 해요. 그 모티브가 이제 원래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연합군에 소속된 이제 캐나다 스파이가 있었는데 이 스파이가 당시 프랑스는 독일 지배를 받고 있던 점령당했던 상태에 이제 흔히 이제 레지스탕스라고 하죠.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던 여자를 만나갖고 이게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결국은 이 스파이가 비밀 임무 중에 프랑스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또 그 다음에서 이게 정말 이 여자가 자기 편인지 아니면 자기를 뭐 어떤 배신하거나 감시하는 스파이인지 이런 모티브가 이제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약간 실화적인 게 모티브를 해서 출발은 스파이 영화를 다루고 스파이를 다루는 걸로 출발하는 건 사실인데 저도 보면서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한 감정 처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랑 영화처럼 아주 정말 굉장히 디테일한 사랑의 감정까지 다룬 영화. 근데 이게 진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모티브는 그런 이제 팩터가 있습니다. 그게 있었고 소설가가 책을 썼는데 사실 이제 라스트 부분은 다르죠. 각색을 좀 한 거고. 라스트 부분은 좀 다르고. 실제로 이제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스티븐 나이트라는 극작가가 자신한테 이제 영국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의 이모의 오빠가 그거와 관련된 직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엿들은 이야기를 엿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거쳐서 와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통해 영화가 되어버린 상황. 엿들어서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영화도 되게 사실 스파이라는 게 잘 엿듣는 직업인데 그렇죠. 영화도 잘 엿들어서 이야기도 엿들었다고 하죠. 이 영화에 코멘터리가 있는데 로버트 제미키스 감독이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예요? 실제 모두는 배우나 스텝은 현장감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야 된다. 근데 안 가요. 왜요? 세트에서만 촬영.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랬는지. 배우들의 감정 라인이 더 중요한 거야. 이거는 배경보다도 이 감정에 세하게 떨리는 이 감정을 그 사랑씬 그거는 그러면 저기 세트겠네요. 다 세트죠. 낙하산 내려오는 것도 세트예요. 진짜로? 네, 세트예요. 첫 씬이 그 낙하산 네,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화의 한 90% 이상이 세트라고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세트장에 실제 저희가 촬영을 한번 해보잖아요. 굉장히 이 감정의 밀도가 너무 높아요. 온도도 되게 좋고 집중할 수가 있고. 인디애나 존스에 우리 그때 다 그 현장에 가서 설사 나가지고 그거랑 또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장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보면 배우는 계속 집중해줘야 되는데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화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댐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주댐무. 근데 로맨스 전문가시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많이 상기되어 있죠, 제가. 진짜 밝게졌어요. 이 영화가 이제 BGM이 이게 많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좀 고요한데 로맨스 장르적인 특징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걸까요? 의도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심리극은 실질적으로 늘 이제 서브로 도와주는 게 음악과 음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이 감정 라인으로 가고 있는 선상에서는 심리극이 우선이라서 특히 이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차에서 대기하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 맥스가 금은방으로 들어가죠. 그때 보면 되게 누주하게 카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더 불안해. 더 불안해요. 언제 나올지 몰라서 나도 그때 불안했어요. 네, 근데 음악이 지배적이질 않아요. 저 같으면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막 이랬을 텐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인물의 감정으로만 딱. 그러니까 인물이 음악이고 인물이 음향이고 인물이 효과인 거예요. 이게 여우주 영상 받겠네. 야. 마리온 코테하르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합니다만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영화는 소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첩보를 다루고 있지만 지극히 1mm 안에서도 감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작은 진동, 여진이 음악이다. 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도와줄 뿐 연기, 섬세한 감정 라인의 연기가 줄을 이루어서 더 히트를 쳤다. 제가 잘 전에도 살렸다. 말씀드렸잖아요.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나레이션 많은 영화, 네네. 음악이 좀 과한 영화들은 네. 영화가 조금 알겠습니다.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제 실제로 목적이 다른 남녀가 부부로 이제 연기를 하면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교수님 부부로 위장을 해서 첩보 활동을 하면은 유리합니까? 부부나 연인이라는 게 사실 다 이제 위험한 장소고 언제든지 들킬 수 있는 이제 요소들을 갖고 있는 스파이가 활동하는 데는 다 적진이지 않을까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같은데 법소되는다든지 이 영화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부부나 연인이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사실은 부부나 연인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세팅이 됐더라도 인간인 이상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영화처럼 아무리 감정을 자제하자 하지만은 어쨌든 뭐 육체가 끌렸던 정신이 끌렸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랑이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또 위험이 또 사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냉혹한 스파이 세계 같으면은 그건 금기죠. 안 되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비극도 어떻게 보면은 금기를 넘어서기 때문에 마지막에 비극적인 그런 엔딩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파이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돌 쪽에서도 몰래요? 협업을 해서 같이 노래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연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또 여배우들 남자 배우들도 사랑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다가 결혼까지 하는 결혼한 경우도 많아요. 반해가지고 실제로 감정이 일어나서 하시다가 그런 배우들 있었습니까? 많았죠. 그 느껴지죠? 뭐 제 시간이 만약에 1시간 주어진다면 제가 쫙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국정원 우리도 책임을 오셨으니까 고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영화에서 보면 가장 이 영화에서 긴장감이 있었던 순간은 저는 너무 많겠지만 뭐예요? 영화를 보면 볼수록 맥스하고 마리안이 처음 만난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 있어. 사실 맥스는 마리안에 대한 정보를 들은 거는 벌새라는 것과 옷을 입고 있다. 어떤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 자주색 드레스를 입고 있다. 이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 아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마리안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주변한테 자랑까지 했던 맞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서로 눈을 마주치자마자 곧바로 부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국정에서 연기 수업도 하나 이런 생각을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사람을 처음 봤지만 이 사람의 직업과 그거가 나하고 친하다라는 거를 강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보지만 10년 진기 친구처럼 연기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당연히 하죠. 그런 연기를 교수님, 공부하는 당연히 훈련은 하죠.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 세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훈련을 하죠. 국정원에서 만약에 스파이로 활동할 정도라면 타고난 연기자 이상흥의 저 영화제에서 탑 클래스에 있을 정도의 배우일 것이다. 전 그렇게 저도 생각을 그런 해요.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設計에서도 보면 연극반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세팅을 하는 사람들은 헤드쿼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세팅을 하고 어떤 이제 특정한 이제 목표나 임무가 이런 게 있으면은 지금 여기에 두 사람도 사실은 아피스가 아니고 아피스들이 고용한 스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흔히 물색한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화 배우 같은 천부적인 재능이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써야 되죠. 목적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연기력은 기본이겠지만 언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그런 부분이 교육시키는 거죠. 두 가지죠. 기본적으로 외국에 갈 때는 언어 교육을 이제 현지화 교육이라고 그래서 다 받습니다. 현지화 교육을 다 받는데 외교관들도 뭐 당연히 이제 받는 거고 조금 차이라면은 외교관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현지화 하더라도 어떤 뭐 정말 유창한 영어 뭐 이런 거만 잘하면은 폼나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정말 스파이 활동을 하려면 아주 현지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은 중동 같은 데서 우리가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데는 파슈티너라 그래가지고 정말 현지 사람들만 통하는 이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언어를 잘하는 사람을 그럼 고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죠.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려는 건 아니고요.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긴장감, 서로 만났을 때 그 시퀀스에서는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뒷모습에서 옆모습으로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정면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첫 장면에 그 여주인공이 뒷모습으로 앉아있죠. 뒷모습에 있다가 원, 투, 쓰리 돌아본다. 옆모습 홀딩 원, 투, 쓰리 그다음에 표정이 바뀌면서 뛰쳐나가는 거거든요. 방금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눈앞이 선하네요. 그 정도로 감독은 철저하게 질문을 했을 거고 마리안 역시 그 감정 라인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가는 자가 누구냐, 멈춰있는 자의 허둥지둥을 막아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제 이런 케이스 같고요. 이제 언어도 그러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쓰는 언어는 불어인데 그건 퀘벡에서나 쓰는 프랑스어지 오리지널을 만나면 안 된다. 언어 자체가 약간 이상한 거죠. 그거까지도 커버를 해주는 거였군요, 여주인공이. 언어적인 그 한계가 딱 들으면 여기 현지인들이 들으면 딱 아니까 당신은 우리 남편은 좀 과묵해요. 말을 잘 안 해요. 스파이 영화 중에 보면은
액션이라든지 뭐 이제 007 같은 데 보면은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파이 세계를 요게 그 근접하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처럼 사실 그렇게 스파이 첩보원이라 그러면은 그 브래드 피트처럼 잘생기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죠. 튀면 안 돼요. 영화적인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진짜 스파이는 있는 듯 없는 듯 저 사람 있었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이 동기 아니야? 그런가?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제 간첩이 북한 간첩이 사실 있거든요.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간첩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간첩 같지 않은 사람이 간첩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예. 악마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잖아요. 오히려 진짜 드러나지 않게 기린이 끼니 꼬죠 이거 광화문 어디로 갑니까? 이러지 않겠지. 당연하죠. 당연하지. 완전 현지인처럼. 그래서 교수님이 아까 쯤에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화 장르 쪽에서는 스파이물도 이렇게 약간 나눠지거든요. 007라든가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는 스파이물, 첩보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실제와 좀 더 근접하고 뒷골목의 어떤 보면 접근하기 힘든 이야기를 다루는 게 에스피오나지 장르라고 해서 오히려 좀 더 어두운 그 스파이물이라고 부르거든요. 보실 때 구분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에도 이제 깔려 있는 게 사랑도 있고 부부, 연인, 미인 뭐 이런 게 이제 돼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위장을 해서 했던 이런 기록은 제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뭐 있었을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은 드러난 거는 없고요. 실제 부부가 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과거에 독일의 동독 수독 나눠져 있을 때 귄터 기욤이라는 간첩이 하나 있어요. 원래 동독에서 스파이 교육을 부부가 다 같이 받고 침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당시 이제 독일 총리가 수독 총리가 빌리 브란트인데 나중에 부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동아대에서 살았거든요. 커뮤니티에. 그래서 뭐 정치 활동도 하고 이러다 어때까지 성장을 했느냐 하면은 그 빌리 브란트의 최측근 비서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꼬리가 밟혔죠. 결국 이제 빌리 브란트가 이것 때문이라고 확실을 하질 않지만은 이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면서 총리를 사임하는 이런 사태도 있었죠.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부부가 우리나라도 부부 간첩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예, 예, 잡힌 경우 가장 최근에가 1997년에 97년이 얼마 안 됐는데 가장 최근은 IMF 때잖아요. 그렇지. 그때 원래 이제 최정남, 김현정이라고 부부 간첩이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동아되어 살았으면 좋은데 조금 훈련이 덜 되는지에다가 금방 잡혔습니다. 부부싸움 했구나. 바람 폈나? 아니 부부싸움 했어. 금방 잡혔는데 잠깐만 선생님 누구라고 이름이? 최정남, 강연정입니다. 강연정. 김연정이 아니고 강연정. 강연정. 요거 사건이 있습니다. 요거 영화 할 수 그 있겠네요. 사건이 있는데 장르는 어떻게 돼요? 멜로죠? 원래는 잘 안 내보내는데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북한이 체제가 약하고 이러니까 남한에 가서 자수하고 뭐 이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갈라놓습니다. 자식도 이제 원래 인질로 갈라놓고 나는데 요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분을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이제 크잖아요. 자연스러우니까요.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80년대, 90년대부터 요게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그때 안기부 시절인데 그때 발표는 보면은 부부 공작 쪽 한 10명 정도 남한에 있는 걸로 파악을 많네요. 다 잡지는 못하는데 이게 왜 이제 있는 걸 아느냐면은 교신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인데 잡지는 못하지만은 한 있는 걸로 추정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얼라이드처럼요. 혹시 한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거 아직은 밝혀지지 않아요. 없습니다. 자, 저기 잠깐만요. 여기서 자꾸 영화 소재 찾지 마세요. 본인이 만든 영화 소재를 자꾸 찾는 것 같아요. 빠지게 되네요. 자, 어쨌든 이 얼라이드 이 영화 중간쯤부터 이제 굉장히 급박하게 이제 당신 아내가 스파이다. 만약에 처단하지 못할 시에는 당신도 같이 배신자로 취급해서 당신도 공범으로 간주한다. 이런 배신자 처벌의 원칙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스파이 세계에서는 뭐 배신을 하면은 당연히 처벌받는 거죠. 어디든지 가장 위험한 게 남녀 관계인데 원래는 자기들이 임무만 성실히 수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KGB 과거에 제일 많이 써먹은 게 이제 미인계. 어우, 설라브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그러면은 미인만 썼느냐? 아니, 미남도 썼어요. 흔히 이제 그 여자는 제비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이제 남자 미남은 까마귀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이제 미인계에 걸린 사례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남계에 걸린 사례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은 서독 외무성에 여자 비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레오노레 하인츠라는 여자 비서인데 이 노처녀입니다. 이 여자가 KGB의 남자 공작, 쉽게 말하면 까마귀죠. 까마귀가 하인츠 집테러린이라는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까지? 결혼까지 해갖고 이래가지고 거의 한 6년 정도 있으면서 그 외무성에 빚으니까 비밀에 근접해 있겠죠. 예, 결국은 남자한테 비밀을 거의 뭐 나토하고 서독 방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수천 건을 이제 빼가지고 KGB에 이렇게 전달을 하다가 요게 어떻게 이제 발각을 되느냐. 대개 이제 이렇게 발각되는 과정은 공작을 담당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공작을 알고 있던 사람이 이제 망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터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기가 와서 이제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둘이 다 취조를 받고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노처녀가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 하면은 남자가 이제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너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냐? 뭐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느냐? 이러니까 자, 이때 내가 만난 것부터 구원하고 결혼하고 모든 것이 KGB의 지령에 따른 그런 거지 전혀 너 감정은 없었다. 이게 진정한 프로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해서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 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싫어합니다, 요거는. 싫어요. 예.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러지? 자기 아니, 모든 것을. 오싹해요. 근데 이 사례가 진짜 영화 얼라이드랑도 약간 비트면 거의 약간, 비슷한. 예, 약간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게요. 교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이제 사모님이 갑자기 의심을 받게 되고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화 뭐 베를린에도 비슷한 게 나오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첩보원도 관도 오피스도 화이트가 있고 블랙이 있다 그러고 오피스들이 고용하는 첩보원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색을 하는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다 미리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걸르지 못하고 만약에 이제 그래 됐다. 그럼 답변할 수가 참 어렵습니다. 아 그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속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신원 검증을 할 때 다 이제 물어보고 성장 배경부터 시작해 다 물어보고 속이고 이제 결국은 뭐 결혼을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속인 것 자체가 배신이니까 파이어를 해야 되잖아요. 야 냉정하다. 냉정하시네. 진짜 냉정하시네요. 자, 그러면 사랑밖에 난 몰라 우리 봉 감독님 어떡할 거예요? 아내가 간첩, 스파이다. 그래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사랑하지 않았냐고 와이프한테. 사랑을 했지만 나는 스파이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도 당신 따라 스파이가 되고 싶어. 이 진짜 감정선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아, 자, 김시선님 아내가 만약에 스파이다. 근데 이게 제 관점에서는 약간 환경이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단순히 제비가 누굴 꼬시고 이런 느낌으로 봤지만 그리고 이게 1942년이잖아요.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 때를. 그 미드웨이 해전. 그때가 194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불안한 시기에 아마 아내한테 굉장히 의존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서 약간 피폐해졌을 거예요. 로맨티스트가 인간이 환경에 또 지배를 받는 동물이니까 그거를 과연 냉철하게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냉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에는. 근데 42년 이 전쟁 상황에서 내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다 불안해 보이고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은 내 아내마저 배신자였다면 과연 내가 그 세상을 살아갈 힘이 더 남아 있을까? 라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다치는 이제 그래야 되네, 그죠?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좀 지나치게 오피셜한 게 조금 아직. 아, 저는 달라요. 저는 지금도 의심이 가요. 나랑 생각이 너무 달라. 아, 저럴 수가 없어. 평생 같이 하는 사람인데. 아니 다를 수는 있는데 간첩하고는 다르잖아요. 스파이? 여보 미안해. 나 스파이야. 아, 근데 그거는 내가 웃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럴 만한 야, 그렇게 호소할 수가 없어. 아니야. 너 약해요 또. 이미 지금 얼라이드를 찍고 계시다고 지금. 아니야.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나라는 망해. 어디서 온 스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교수님, 우리 국정원에도 이런 케이스를 대비해서 어떤 뭐 프로토콜이나 뭐 이게 있습니까? 이 조직의 논리를 보면 조직이 무조건 우선이고 국가가 우선이죠.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조국이 먼저다. 그 신원을 먼저 검증한다 그러잖아요. 신원 검증에 이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입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직을 선택하든지 사랑을 선택하든지 하면은 조직에서 남으려면 여자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영화로 이제 얼라이드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영화에서 가장 명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장면들이 있을까요? 모래폭풍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 그거 중요한 정말로 장면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처음에는 가벼운 사랑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차가 다 모래로 이렇게 덮이는 그 장면은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고 충격적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한 환경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니까. 타이타닉에 보면은 그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완전히 그건 안에서 서리가 다 꼈는데 손이 딱 그 자국이 남는 그러니까 같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밀폐된 공간이 에로틱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저는 모래폭풍 속에서 사랑을 나눈 장면이 아름답게 느껴지지가 않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 카메라는 계속 이게 다각적으로 돌면서 보여주는데도 엿보는 것처럼 보여주지 않는데도 불안해. 다 쌓여져 있고 아무도 없는데도 그냥 불안해. 그게 아까 말씀하신 미래의 불안함을 암시하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사실은 그 로버트 저메스키스 감독님이 롤플레잉으로 그냥 쭉 찍어도 되는데 그렇게 찍어두고 자세히 보시면 중간중간 끊김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컷과 컷이 붙여져 있거든요. 부드럽게 한 롤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돌면서 이렇게 찍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다른 컷하고 붙여서 이어서 가요. 그러니까 그게 티가 나요? 네, 느낀 감정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분명히 부드럽게 우리가 제가 생각하면 자동차에서 이루어지는 이 배드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뚝뚝뚝 끊기는 것이 편집점으로 저한테 느껴지면서 무의식적으로는 약간 불안함을 조성할 그게 불쾌하셨구나. 그 느끼셨던 감정. 전문가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구나. 참고로 그런 촬영신을 찍으려면요 실제 차를 놔두고 원형이든 크레인이든 놔두고 레일을 깔아야 되잖아요. 레일을 깔아도요 옆 창에서는 클로즈업인데 엔진 쪽으로 넘어가면은 롱샷이 돼요. 그럼 다시 줌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이런 촬영은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요 체어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구조 그걸 다 얼개를 다 뜯어내고 엔진 쪽은 다 잘라버리고 그 라인만 놔두고 들어왔다 나갔다 빠져. 결론은 그 장면이 다 공유를 하네요. 어쨌든 다 인상적인 감정 라인에서 말인데 영화의 비밀을 얼개를 다 헤쳐 주셔서 감정을 탁 깨트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뭐. 설계도를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배우들이 세트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는 본 감독님은 어떤 장면이 가장 명장면으로 꼽아요? 사실은 저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진짜 끔찍해요. 그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데 야 진짜 이거는 편집을 했던 걸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만 찍었을까. 브래드 피트가 시동 거는 얼굴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속 아이와 있는 이 마리안의 모습에서 불안감을 계속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댐모 제일 어색한 프랑스어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영어 안 쓰고 불어로 쓰잖아요. 주댐모 I love you. 같이 쓰는구나. 어쨌든 초월적인 사랑의 한마디 죽을 때 한마디는 사랑의 이 한마디일 것 같아서 결국은 그 여자가 마지막에 그러면은 마음적으로 독일을 배신한 걸까요? 네 저는 사랑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영화를 교수님도 지금 한 2번 보시고 연속으로 보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봤는데 진짜 영화라는 게 보고 싶은 장면들을 볼 때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장면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보면서 런던 대공습 때 아이를 낳잖아요. 그것도 이제 인상적인. 그때 끌어안으면서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막 이러잖아요. 이때 장면이 아이를 낳으면서의 그 고통 속에서 하는 한마디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저도 그 아이 낳는 장면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꼽은 게 가장 그 영화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 가장 솔직한 장면이 그 장면이고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코미디적인 상황인데 폭격이 떨어 전쟁인데도 생명은 계속 태어나고 고통은 고통대로 펼쳐지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축하를 해줘요. 이게 전쟁통에 일어나는 우리가 겪었던 현실의 얘기거든요. 그게 가장 와닿았어요, 저는. 영화를 다시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처음으로 이 맥스와 마리안이 만났을 때 맥스에겐 알려줬거든요. 앞에서 뵀지만 자주색 드레스와 벌새라는 닉네임을 알려줬는데 마리안은 알려줬을까? 그 표정을 뒤로 돌아봤을 때 저는 마리안이 맥스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넌 왜 나를 속인 거야? 어떻게 속인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감정에 진심이 담겨 있죠라는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처음 봤을 때부터 어쩌면 마리아는 맥스를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운명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을 한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서로를 의심하고 속이고 있지만 어쩌면 이 영화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인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봤을 때 첫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감정 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그 장면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계속해서 마리아는 과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을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봐보시면 마리안에게는 어떤 정보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감정의 연기가 마리온 코트가르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네. 대단한 배우죠. 너무 저는
한편으로 또 무섭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는 가운데 영화의 평가가 다양하게 또 나뉜다라는 말도 있어요. 국내에서는 많이 흥행이 안 돼서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라이드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요거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판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화려한 액션씬이 가득한 터지고 이런 액션씬이 가득한 첩보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첩보물을 즐기고 싶다면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고 더 깊게 말하면은 저는 결국에는 첩보물을 그냥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저희 그 나는 솔로 이런 프로그램 그 연애 프로그램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저 사람은 누구한테 어떤 감정이 있어 이거를 계속 첩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농밀한 이야기가 이 영화에 담겨 있어서 사랑 이야기도 즐기고 첩보 이야기도 즐기는 영화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모든 건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눈동자는 숨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현실 속에 서로의 거짓, 위선, 그리고 위기감이 오지만 그래도 진솔함이 남아있는 게 뭐겠느냐. 그것은 전 세계가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다 떠나서 오로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마지막에는 사랑이죠. 사랑 영화로 저는 결부시키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영화다. 이 영화는 봐야 된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은 원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다루는 감독이에요. 그러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캐스터웨이, 포레스트 검프, 백투더 퓨처. 아, 이 사람은 누르면 다 막 나오네 그냥. 약간 극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내면을 잘 드러내는 그런 걸 특출나게 잘하시는. 이분은 화려함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을 느끼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랑을 지금 막 사랑을 시작하신 분들 어쨌든 이 커플들한테 이 영화를 한 편 딱 보시면은 오래된 사랑이든 지금 막 한 사랑이든 두 분이서 딱 느끼게 될 거예요. 어떤 게 사랑인지 진정한 사랑인지 야 그렇구나 너가 나한테가 아니라 나부터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사랑인지가 딱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 덕분에 첩보원 우리 이런 분이 어떤 블랙, 뭐 화이트니 뭐 이런 역할.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알고 느낌을 안 다음에 얼라이드를 딱 보니까 다시 봐도 돼. 다시 보면은 느낌이 다. 왜냐면 그 긴장감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지금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 알면은 더 재밌겠는데요? 네, 저는 뭐 또 소스도 하나 얻었기 때문에 시나리오 들어갑니다. 최정남, 강현정. 그래 이분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교수님과 함께 첩보 영화 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한국 국정원 요원과 북한 첩보 요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베를린입니다. 해외는 쉽게 말하면 다 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이 되지만은 상대의 입장에는 국익이 그만큼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석규 배우가 하는 게 이제 국정원 요원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 타겟트가 북한입니다. 해외 활동이면서 우리 정보 활동의 최종 목표가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정보 활동이 시작되면서 암호가 사실은 같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 배우고 가면 되는데 이게 가다 보면은 못 외우죠. 잊어먹죠. 그걸 뭐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원시적인 머리를 박박 밀고 머리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서 머리를 기록을 한 뒤에 전달하도록 머리 못 감는 거죠. 먼저 요거를 양쪽에서 같은 막대기를 하나씩 갖고 있고 거기다 양피지를 감습니다. 만들 때 그렇게 만들고 받을 때서 그 양피지를 감으면은 단어가 나타나도록. 그렇죠. 단어가 나타나도록 하는데